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근데 그 사퇴할 모습이 안 보인다. 거의 대통령이 버티기로 나가니까 다 버티기로 나가는 거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상황인데 그런 문제되는 장관들에 대해서 국회가 또 탄핵 의결을 해야 되냐? 해임 건의안은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가. 그렇다. 국무위원급은 탄핵 의결도 과반이면 된다. 그렇죠. 과반이면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본인도 그런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 아직은 분명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이제 문제되기 전 얘기. 자,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야권이 주도해서 몇몇 문제되는 장관에 대해서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보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 야3당이 일종의 아젠다 세팅을 하고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리드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시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회가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지금 국회 움직임이 안 보이는데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전국을 주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국정교과서, 사드 배치, 세월호 특별법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 그렇다. 지금이 그 기회고 시기다. 사실 이번 탄핵 전국에서도 야3당은 국민의힘에 편승해서 숟가락을 얹어 이룬 측면이 있으니 일종의 만회하는 차원에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정책 결정 프로세스가 뭔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야당이 주도해서 헌재 입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일을 해라. 그렇다. 모든 걸 국민에게 떠넘기고 국민이 추운 겨울날 길바닥에 나가도록 그렇게 내몰지 말고 이제 야3당이 제대로 밥값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 29명이 나왔잖아. 그죠? 새누리당에서 29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200명이 됐어. 그죠? 이제 야사당이 200명이 된 거야. 그렇다면 그 200명이 뭘 바꾸면 돼? 세월호 특별법.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세월호 특별법이다. 세월호 특조위. 지금 개혁보수신당, 국민의당 얘네들이 진짜 야권이냐 아니냐 그걸 시험하는 기준, 잣대, 이게 세월호 특별법이 될 수 있다. 지금 세월호 특조위를 박근혜가 강제로 해산시켰잖아. 그리고 지난번에 요 세월호 특조위가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 세월호 특별법을 지금 야사당이 된 상황에서 지금 올리자.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면 진짜 야당. 정말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고 이거에 반대하면 쇼다. 밀어붙일 수 있잖아. 그죠? 지금 세월호 특조위를 다시 구성하는 문제 이거를 우리가 논점으로 만들어야 된다. 국민들이 그걸 요구를 해야 돼. 그쵸? 이게 며칠 전에 자로의 그 영상 이걸로 이제 세월호의 원인이 뭐냐에 대한 이제 논점이 또 붙었잖아요. 싸움이. 근데 이제 어저께 우리 방송에서 그 단원고 약전이라는 그 책을 같이 이렇게 작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요 두 가지에서 그리고 앞으로 1월 9일이 세월호 1000일이야. 이 세 가지가 나는 이게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내가 계획한 건 아니야. 원래 계획한 건 아닌데 자로님이 그렇게 확 던질 줄 누가 알았어.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출판사 사장님 친구가 우리 선배라서 야 너 우리 이 방송 좀 해줄 수 있냐 이래가지고 우연히 세월호 약전을 다루게 됐고 그리고 지금 1월 9일이 세월호 1000일이야. 근데 이 세 가지를 딱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모아야 되는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기가 막히게 좋은 때 아니야. 지금 개혁보수신당이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뛰어나왔는데 정말 니네가 우리 편이냐? 네가 정말 국민의 편이냐?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잖아. 그지?
정말로 이 개혁보수신당이 국민의 편에 있는 당이냐, 아니면 박근혜 당의 이중대 쇼하고 있는 거냐, 이걸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새누리가 분당된 개혁보수신당의 정체성,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두 번째 제2의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하기 운동을 하자. 지금부터 한 9일 동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촛불 때 그 자유 발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분을 좀 강하게 요구했으면 좋겠어. 국회 201명이다. 헌법도 바꿀 수 있는 숫자다. 그렇다면 지금 야사당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자. 세월호 특별법, 제2의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 그 세월호 특별법에서 정말 수사권 기소권까지 요구하든가,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면 세월호 특조위에서 그러니까 조사한 내용으로 특검까지를 세트로 세월호 특검까지를 세트로 해서 그 세월호 특별법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박영선이 타협하는 바람에 박영선이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아예 특별법을 안 받아준다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하고 특조위를 만들었는데 힘을 못 받았잖아. 지금 200명이니까 그 200명이 의지만 가지면 세월호 특별법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각각의 의원들을 압박하는 방법도 알잖아. 그죠? 우리가 각각 201명의 의원을 압박하는 방법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점을 만들어야 된다. 세월호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라.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해라.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하고 그 세월호 특조위에서 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음껏 성형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사할 수 있도록 그거를 보장해내는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운동을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이 개혁보수신당이 지금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 너네가 정말 국민의 편인지 아닌지 세월호 특별법에 찬성하냐 마냐 이걸로 보자. 네. 지금이 딱 그걸 할 때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을 다시 제정하는 문제에 지금 국회에다가 우리가 요구해야 될 때다. 200명한테 우리가 요구해야 될 때다. 이거 만약에 반대할 새끼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야. 국회 마당에다 묻어버려야 돼. 이게 세월호 문제는요, 사실, 우리 온 국민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우리 온 국민이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그 슬픔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한 거야. 그러니 이 문제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우리 국민들이 치유받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요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 뭐 형식적인 요구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세월호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세월호 진상규명이 우리가 세월호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래서 빨리 인양하고 계속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인양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미수습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8명 그거 어떡할 거야. 그 미수습자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를 빨리 건져 올리고 그리고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지금 세월호 특별법 제2의 특별법이 제출됐대요? 9명. 미수습자 9명. 예. 자,
잠깐만. 그 지금 세월호 특별법, 예, 세월호 특별법이 다시 제출됐대요, 법안으로? 박주민 의원이? 그럼 그 법안을, 그 법안 내용이 그 유가족들하고도 다 동의가 되는, 예.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세월호 특별법 내용이 유가족이 동의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지난번처럼 그렇게 정부가 방해할 수 없는, 예, 정부가 방해할 수 없는 그런 특조위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법안이 제출돼 있다면 그 법안을 우리가 이제 저기 검토하고 공청회 같은 걸 해서 검토하고 문제 없는지,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빨리 통과시키라고 우리가 각 의원실에 전화하면 되잖아. 의원 지역구에. 그죠? 예. 330일이 뭐예요? 330일이 뭐지? 330일은 뭘 말하는 거죠? 네. 하여간 그래서 국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다시 만드는 거. 이거에 집중하라고 우리가 거야 세월호 가습기 참사 특별법 신속 처리 대상 첫 지정. 잠깐만요. 330일 후? 무슨 얘기일까? 야, 이게 일을 하고 있었구만. 예. 세월호 가습기 참사 특별법 신속 처리 대상으로 첫 번째 지정. 이게 어제 나온 뉴스네요. 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됐다. 그러나 함께 올라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내용의 특별법은 여당의 반대에 막히자 야당이 단독으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29일 국회 환노위는 환경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그 가습기 특별법을 심의 의결했다. 가습기 특별법은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구제위원회와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각종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며 3, 4단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분담금을 1250억 원 규모로 마련하도록 했다. 근데 이 법안의 핵심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은 문구가 완화됐다. 좀 문제네. 야당은 법안에 가해 기업들이 손해액의 10에서 2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문구를 넣으려 했지만 여당이 반대하자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자 발생 경우 해당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피해 사항을 고려해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했다. 10배, 20배라는 말을 바꾸고 충분히로 수정했다. 배상의 명시적인 범위를 법으로 정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법원의 판단으로 넘긴 것이다. 이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 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당의 반발이 심하자 야당이 단독으로 지난 23일 이 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사례다. 패스트트랙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지정되며 상임위 계류 기간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환노위는 총 16명 위원 중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이 10명으로 5분의 3을 넘는다. 이에 대해 하태경 개보수 의원은 합의 노력 한 번 없이 전격적으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하는 건 국회법의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다수의 폭력의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태경은 아직도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환노위에 그 상정이 돼서 330일 동안 논의가 안 되면 그냥 본회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330일 지나서 이게 통과된다는 얘기야. 이 정도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나는 보고 이걸 어떻게 속도감 있게 만들 거냐.
개혁 보수신당을 압박하는, 개혁 보수신당을 압박하는 용도로서 이 세월호 특별법에 동의하느냐, 이거를 이슈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330일을 어떻게 또 기다려? 안 그래? 그러니까 이 330일 안에 우리가 더 빨리 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슈로 만들자. 라는 이야기, 를 했고요. 그 다음, 자, 노래 잠깐만 한 곡 듣고 갈게요. 목이 너무 아파. 자, 뭐, 여야 4당이 1월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개헌특위 가동하기로, 개헌특위 자체는 개헌에 대해서 의견을 교류하는 수준이니까, 예, 그 의견을 교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 되게 중요하다. 그게 나는 지금 국회 야당 의원들이 개헌에다가 집중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 물론 진짜 결선 투표제를 만든다든가, 소선거구제를 개편한다든가, 그런 거라면 몰라도, 예, 무슨 의원 내각제? 지랄하고 앉아있네. 아니, 의원 내각제를 하고 싶으면, 의원 내각제를 해도 될 만큼, 국회에서 지금 꼭 필요한 행정부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세월호 특별법부터 만들어! 그럼 개헌할지 말지 우리가 신경 써줄 테니까. 무엇보다 개헌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거야. 우리의 허락 없이 니들 멋대로 개헌이 되는 줄 알아? 다음 이야기는요. 부산 동구청 앞에 이제 일본의 영사관이 있었던 거야. 예. 여러분 영사관하고 대사관 차이 아세요? 나도 몰랐어. 일본의 영사관이 따로 있고 대사관이 따로 있는데 그 부산에 영사관이 있었대요. 이제 대사관은 뭐냐면 대통령을 대리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대사래.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사는 뭐냐면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생활 민원 처리를 해주기 위한 존재가 영사관. 그래가지고 이제 대사관은 대사가 있는 곳. 그래서 그 대사관에 있는 대사는 그 나라 대통령하고 우리나라에서 동급으로 대우해줘야 되는 거고, 영사관은 그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민원 업무를 처리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우가 다른 거야. 근데 일단 부산에 있는 건 영사관. 그래서 일본인들의 민원 처리를 위해 있는 게 이제 영사관인데, 그 일본인 영사관 앞에 이제 소녀상을 설치하겠다고 했던 모양이야. 근데 이제 어저께 동구청에서 용역을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경찰이랑 이 동구청이 철거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철거했는데 이게 역풍이 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게 위안부 문제는 사실 보수적 가치 문제잖아요. 그죠? 예.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문제야. 자기네들이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보수 세력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란 말이죠. 근데 부산의 동구청이 무슨 일본의 식민지 시대인 것처럼 영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철거를 시켰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난리가 났대. 그래서 밤새 역풍이 불어가지고 동구청장이 사과 기자회견하고 이 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아까 부산 시민들이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페이스북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산 시민의 승리다. 예.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산 동구청에서 일본 영사관의 눈치를 보면서 일단 한번 설치되면 못 치운다. 지금 대사관 앞에 있는 것도 폐기하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니까 알아서 충성을 한 거야, 이것들이. 알아서 긴 거야.
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 국민들이 이제 이 부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열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했다는, 예, 완전히 진짜 독립운동이야. 부산 시민들 독립운동 하듯이 한 것 같아 이거. 예, 뉴스 관련 뉴스 한번 볼게요. 부산 동구청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막지 않겠다. 국민적인 비난 여론 비등에 이틀 만에 100개 항복. 부산 동구청이 30일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강제 철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의 굴복, 소녀상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철거 이틀 만에 100개 항복을 한 셈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가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다면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많은 시민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문제는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군색한 해명을 하기도 했다. 부산 동구청장은 지난 28일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소녀상을 강제 철거한 뒤 이를 잡동사니 가득한 야적장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인 분노를 증폭시켰다. 결국 부산 시민들이 이 새누리 출신의 동구청장을 잡아먹을 듯이 이제 온 국민이 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설치하려면 하세요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위안부 협상 때문에 문제잖아요. 예, 그 위안부 협상을 그 박근혜가 미친 듯이 서둘러가지고 그 택도 없는 걸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안부 협상 내용이 뭐냐면 그 일본에서 10억 낼 테니까 그 위안부 소녀상 없애라 이거야. 핵심 내용이 다른 게 없이 예. 그런데 말입니다. 예. 이 팩트 체크 봤죠? 위안부 협상, 다시 보는 위안부 협상. 그거 그 오대영 기자가 그거 하고선 독감 걸렸고 어저께 방송 못 하더만. 예. 거기 보면 위안부 협상이 조약이냐, 조약이냐 아니냐, 그 다시 논의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했어요. 예. 거기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 조약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조약이라는 건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 근데 국회 동의를 안 얻었어. 그 다음에 아니면 문서라도 있어야 돼. 근데 문서도 없어. 서명한 문서도 없어. 그러면 일본에서는 조약이냐? 일본에서도 아니야. 그냥 일본의 문서는 10억 엔을 낸다. 지출 합의서만 있는 거야. 그게 아무런 국제 조약의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위안부 협상은 뭐가 되면 대통령 바꾸고 다시 하면 되는 거다. 옛날에 조약도 파기했다 일본이. 옛날에는 일본이 지네들에게 불리하다고 조약도 파기했으니 우리는 조약도 아닌 것이니 이 위안부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거까지 연결해서 예. 위안부 소녀상 이야기까지 봤고요. 네. 그다음 지금 이제 그 최순실하고 정호성이, 특히 정호성은 이제까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기가 비밀 누설했다. 그런데 이제까지 다 인정 모두였는데 갑자기 엊그저께 변호사를 바꾼 다음에 그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태블릿 PC가 수상하다. 타블렛 PC의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지금 딴지를 걸고 있다는 거야. 그죠? 예. 그게 이제 그 최순실 변호사하고 그 정호성 변호사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한 그 변명을 위해서 태블릿 PC에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다. 그 전에 여러분 그 지난주엔가 언제 웬 이상한 사람이 무슨 이재명 형수 동영상 틀었다. 그러면서 막 존나 열심히 퍼돌렸지. 그놈들이 타블렛 PC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다며. 타블렛 PC가 조작이란 얘기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문재인 팬들이 막 그 이재명 형수 욕설 나오는 거 열심히 퍼돌린 거야. 그래서 한 큐에 유명해진 다음에 그것들이 지금 그것들이 지금 타블렛 PC가 가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야.
또 타블렛 PC가 어떻게 조작됐나 이런 거 입증하는 방송하고 앉아있대. 그런 것들에게 제발 좀 낚이지 좀 말라고. 예. 하여간 그리고 이제 지금 정호성 변호사로 갑자기 나타난 게 일베 글 퍼나르던 놈이다. 예. 일베 글을 퍼나르던 놈이 변호사로 왔다 이런 얘기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측에서 그 JTBC의 타블렛 PC에 대해서 사실 조회를 요청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타블렛 PC에 대한 물타기에 들어간 거야. 타블렛 PC에 대해서 물타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이 타블렛 PC가 최순실 재판의 증거가 아니다. 최순실 재판의 증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최순실 재판에는 증거도 아닌데 그 타블렛 PC에 대한 문제 제기하느라고 이경재가 시간을 막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러더만 이제 이 정호성 재판에는 그 타블렛 PC가 증거래. 그러니까 이제 이 정호성 재판에서 그 타블렛 PC를 이제 막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예. 그 관련 뉴스 나왔어요? 예. 특검은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국정농단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가 그게 타블렛 PC잖아. 그래서 이 타블렛 PC를 검찰에서 증거의 왕이라고 부른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타블렛이 가짜라고 계속 우겨서 그래서 이 재판을 배가산으로 가게 하는 거야. 재판의 본질을 재판의 본질을 흐리려는 그런 목적이다. 예.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이 최순실 태블릿에 대해서 진위 감정을 보류했다. 저게 어느 신문이에요? 예. 좀 믿을만한 신문에서 나온 걸로 좀 가져와봐. 타블렛 PC는 가짜다. 최순실 우기기에 정호성도 가세. 그러면서 지금 최씨 변호인단이 국정농단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고 있다.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순실이 자신의 국정농단을 폭로했던 타블렛 PC 증거 능력을 없애는데 재판의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해왔던 정호성도 돌연 입장을 바꾸고 이에 가세함에 따라 정호성 입막기가 가동되는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법률 대리인 차기환 변호사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열린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2차 공판 준비 기일에 참석해서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 절차가 적법한 것이냐, 태블릿 파일이 오염된 적이 없냐 하는 것은 정호성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에 타블렛 PC에 대한 증거 감정을 신청했다. 자, 지난 19일 1차 공판기일 때부터 최순실 변호인이 요구한 주장이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에 실물을 보여달라고 누차 요청했지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면서 이 부분은 전체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거로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그 최순실 재판에는 이 타블렛이 증거가 아니었는데 최순실 변호사가 이걸 증거로 요청한 거야. 정 전 비서관의 증거 신청이 주목되는 이유는 그가 지난 27일 태블릿 PC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해온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건 정 전 비서관의 증거 신청이 아니라 최순실 측인데? 최순실 측에서 증거 신청을 요구했고, 근데 정 전 비서관이 증거 신청을 또 했나봐. 정 전 비서관도, 정호성도. 지난 28일 2차 공판 기일이 열리기 하루 전 돌변, 29일 공판에 참석한 차기환이 28일 선임됐고, 선임기에도 당일 제출,
지난 1차 공판 준비 기일에 강갑진 법무법인 변호사가 정씨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했는데 강갑진 변호사는 지난 1차 공판 기일에 태블릿 PC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 강 변호사는 정씨가 혐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29일 이 입장을 전면 부정, 정 전 비서관의 자백에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미 진술한 바 있는 대통령 공모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꿔 태블릿 PC 입수의 적법성 여부도 처음 강조하기 시작. 차 변호사는 정호성은 12년 대선 캠프 동안 최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문건을 전달한 것 자체는 맞다. 그 문서가 태블릿 PC에서 나왔고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맞다면 무조건 전달 행위 자체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태블릿 PC가 최 씨의 것이 아니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백에서 한 발 비켜난 입장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해 차 변호사는 대통령 공모는 특정해서 말한 적이 없으니 그 점은 부인한다 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통과일 직전인 12월 8일 JTBC 해명 보도와 취재팀장의 인터뷰 기사 간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면서 건물 경비업체가 있는데 임의로 반출했다고 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가 될 수 있는가? 검찰도 다 아는 사실일 텐데 적법 절차에 따라 입수된 것인지 다퉈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이 일관되게 자백 입장을 견제해온 점, 공판 준비 기일 하루 전 선임돼서 정 씨를 단 한 번도 접견해본 변호사가 정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참석한 점을 고려하면 정 전 비서관의 입장 선회는 의문스러운 변화다. 검찰은 이에 최순실 변호인과 다를 바 없는 의견이다. 법정이 정호성의 재판정인가 대통령의 재판정인가 명확히 해달라면서 노골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체포된 후 한 달 이상 지났다. 정호성과 13차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정호성은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했고 대통령과 공모관계를 인정했고 정호성 변호인이 증거에 동의하는 취지도 말한 상황이라면서 1회 공판 준비기일에도 자백 취지로 말했다. 이로부터 10여일이 지나 2차 공판기일 하루 전날 변호인이 교체됐다. 어제까지 하기로 한 증거인 부서를 제출한 바 없이 법정에서 태블릿 PC를 문제 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이어 기록 파악도 되지 않고 피고인 접견도 충분히 못했다면서 대통령의 공모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느니 정호성의 재판정인가 대통령의 재판정인가라며 반문했다. 정 전 비서관의 입장 철회는 최 씨 측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태블릿 PC는 정 전 비서관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기 때문이다. 김세윤 재판장은 19일 공판준비 기일에서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공소사실과 관계 있는지 모르겠다. 정호성 피고인 관련된 증거사실로 보인다면서 최 씨 측의 태블릿 PC 감정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답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김세윤 재판장이 이 사람은 이제 최순실 재판장인가 봐. 이 사람은 이제 그 최 씨의 태블릿 PC 감정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답을 내놓은 바 있다. 최 씨가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다투려면 정 전 비서관을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 전 비서관이 차기환 변호사를 선임한 지난 28일 최 씨 변호인단은 태블릿 PC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혹은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등에 맡겨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최 씨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검찰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도 그러니까 입수 경위 공개도 요구했다. 최 씨의 변호인단은 2차 공판 준비 기일에도 태블릿 PC 불법 입수 의혹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얘네들의 주장은 이걸 훔쳐갔다는 거야, JTBC가. 이경재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받으려면 어떤 경우로 태블릿 PC가 최순실에게 전달됐는지 나타나야 한다며 태블릿 감정 신청에 대해 굳이 검찰이 거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이 문제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자청해서 감정 신청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자비로 산 태블릿 PC를 직접 법정에 들고 와서 재판부에 보이기도 했다. 왜? 재판부는 결정을 추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김세윤 재판관은 재판 관련 증인이 70명 가까이 되고 유무죄 심리가 급하다라고 판단된다.
타블렛 PC는 최서원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고 양형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양형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한다면서 최서원 피고인은 정호성 피고인의 증거조사 절차에 참여해 타블렛 PC 관련 증거물을 볼 수 있다. 감정신청, 구성명 신청 결정은 그때 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안종범 업무일지 17권 사본, 그 다음에 대기업 회장 독대할 당시 작성된 대통령 말씀자료 사본, 최순실 노승일 간의 통화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최순실과 고영태, 박헌영 등 측근 간의 통화 녹취록은 향후 추가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미르K 스포츠재단 및 WK 관계자 16명,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원 4명,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 4명, 문체부 관계자 5명,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기업 관계자 23명 등 52명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경재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해 이 사람들이 다소 다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행행위자라면서 박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도 상층부만 법심판대에 올라가 있고 실제 행위자들은 일절 입건되지 않았다. 이들이 입건돼야 될 사람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1차 제1회 공판기일은 17년 1월 5일이고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미르K 스포츠재단 관련 서면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후 이승철 부회장 등 전공련 관계자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철 부회장은 피고인들의 기업 뇌물 공여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죄 관련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하여간 지금 그 최순실하고 정호성 측에서 그 JTBC가 공개한 타블렛 PC에 입수 경위를 문제 삼고 있어요. 예,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 이거는 절도한 거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타블렛 PC에서 발견이 됐든 말든 정호성이 이미 박근혜도 인정했잖아. 박근혜도 인정했고 정호성도 인정했고 그 작년까지도 그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 지네들 다 인정해놓고 갑자기 타블렛 PC를 물고 늘어지면서 시간을 끌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타기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내가 얘네들이 이제 막판에 이 타블렛 PC를 가지고 시비를 걸 거다. 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그 손석희 뉴스에서 그 JTBC 뉴스에서 관련된 증거를 관련된 입증을 충분히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호성의 범죄는 타블렛 PC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정호성 집 폰에서 나온 거잖아. 그죠? 정호성의 범죄는 집 폰에서도 나온 거야. 그 지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 삭제된 녹음 파일을 보고 나니까 나온 거 아니야. 어디서 지금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지랄들이냐고. 그리고 이 안종범의 수첩. 그 안종범의 수첩에서 뭐가 나왔냐면 박근혜하고 이재용이 독대한 날, 그날 지원 요청이라는 메모가 발견이 됐어. 그러니까 잠깐만. 정호성 휴대폰에 대통령 체열 잘 챙기겠다. 또 다른 혈액 반출이 있다. 나 진짜. 아니 이 미친 년놈들의 이 광란은 도대체 끝이 뭐냐고. 얼마나 더 추저분한 짓이 밝혀질 게 남아있어. 정호성 휴대폰에 대통령 체열 잘 챙기겠다. 또 다른 혈액 반출이 있다. 2013년 5월 말 이영선 정호성 문자 보내 13년 5월에 체열 때 주치의 동석 안 왔다 진술. 복지부가 밝힌 9월 2일과 별도. 제3의 비선진료 의혹 더욱 커져. 검찰이 확보한 이영선 휴대전화에는 2급 비밀에 해당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혈액이 외부로 반출된 정황도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수 특검이 곧 이 행정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소환해 제3의 비선진료 의혹을 조사할 방침. 29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13년 5월 말 밤 11시에 이 행정관은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 체열한 것을 내일 잘 챙기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는 누가 대통령의 혈액을 체열했는지 등은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 체열 당시 주치의나 자문의가 동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건강관리 정보는 이국 국가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혈압 검사는 국군병원이나 청와대가 지정한 특정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이것만도 국가기밀 누설이네요. 그죠? 국가기밀 유출이네. 예. 하여간 이 행정관 문자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혈액 불법 반출이 정황이 드러난 시기는 보건복지부가 밝힌 혈액 반출 시기와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강남보건소의 차움의원 조사보고서 발표를 근거로 13년 9월 2일 박근혜의 혈액이 차움에 반입됐다고 밝혔다. 당시 차움의원 의사 김상만이 간호장교가 체열한 대통령 혈액을 최순실 이름으로 검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움의원은 면역세포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혈액에서 채취한 면역세포를 배양해 다시 주사했다면 불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3차 청문회에서 면역 기능에 안 좋은 징표가 있어서 호르몬 관련 검사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도 검찰을 통해 넘겨받은 이들의 휴대전화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정호성과 이 행정관의 휴대전화에 대통령의 불법 진료 흔적이 다수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관은 13년 4월 정호성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신다. 기치리 아줌마 들어가신다는 문자를 4-5번 보냈다. 이들은 한 번 들어가면 청와대에서 2-3시간씩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청와대에 무단 출입했던 시간은 보통 밤 9시로 알려졌고 끝나면 이 행정관이 직접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늦을 때는 밤 12시가 넘어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여간 이래놓고 무슨 타블렛 PC에다 시비를 걸고 지랄 연병이냐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타블렛 PC 문제를 가지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이제 딴 데로 가게 하려는 이제 물타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국민을 등신으로 알아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물타기 뉴스에 속아 넘어갈 때는 아니지 않아요? 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런 개같은 짓거리에 속아 넘어가는 시대는 아니잖아. 그죠? 예. 어디서 지들 멋대로 이렇게 타블렛 PC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있네 없네 지랄 연병이야. 예. 자, 박근혜하고 이재용 독대 당일 안종범 수첩에 지원 요청 메모. 삼성의 최순실 일가 지원 직접 요청 정황 드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독대했을 때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서 지난해 7월 25일 제1기획 김재열 사장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협조 요청이라는 문구를 확인했다. 이날은 박근혜가 이재용과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독대하던 날이다. 박근혜 지시를 안 전 수석이 받아 적은 만큼 독대가 지원과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했죠? 뇌물죄. 뇌물죄의 증거라는 거야. 특검팀은 삼성의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이 지난해 7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중재인 거죠. 국민의 이 노후자금 5천억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날려버린, 그래놓고 이 최순실 박근혜가 돈을 챙긴 아주 끔찍한 범죄죠.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최 씨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했다. 장 씨는 국회 청문회 센터는 최 씨의 다이어리라고 밝혔다.
최 씨의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차관은 안전수석의 수첩을 토대로 삼성 후원금이 박근혜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을 폈다. 안종범의 메모가 박 대통령이 외압의 배후라는 정황 증거라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퍼즐이 또 한 조각 맞춰지는 셈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삼성합병 찬성 지시를 시인했다. 이재용은 국회 청문회에서 독대 당시 박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의 건강과 휴대폰 사업을 물었다고 기억하면서도 돈을 내라거나 합병에 관한 얘기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단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출연하거나 지원한 적 없다는 게 그의 말이었다. 특검팀은 삼성 임원 가운데 처음으로 김재열 사장을 29일 소환했다. 일단 참고인이지만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특검팀이 공개적으로 밝혔다. 어제였죠. 30일 안전수석을 소환한다. 김종 차관, 장시호도 특검은 함께 불렀다. 자, 하여튼 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고요. 이것들이 지금 타블렛 PC를 물고 들어질 거다. 이건 우리가 이미 10월 달부터 그 예측했던 사건이고, 그러니 그만큼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야기는 나경원이가 반기문을 돕겠다. 예. 나경원이가 반기문을 돕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명박의 아바타로 반기문이 섰구나라는 거죠. 예. 나경원이가 이명박 계열이잖아. 이명박 계열 나경원이가 반기문을 돕겠다. 요 얘기는 이제 명바타가 반기문이다라는, 예.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지금 이제 어저께 반기문 측의 김숙이라는 인간이 굉장히 아주 오만불손한 말을 했더만, 반기문이 23만 불을 받았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다. 아주 지랄이 창궐을 했어. 반기문이 뭔데 23만 불 받았다는 의혹이 대한민국을 모욕한 거야. 반기문이 대한민국이야? 어디서 이런 지랄연병 발언이 나올 수가 있어. 반기문이 뭐라고 23만 불 받았다는 의혹 제기가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야. 아주 우리나라 외교부 이것들 그냥 전부 씨를 말려야 돼. 유엔 대사라는 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유엔에서 활동했다는 전 대사라는 게 고작 반기문이가 대한민국이야? 어디서 있다위 진짜 씨. 아주 외교부 통을 틀어가지고요, 이것들 다 잘라야 돼 진짜. 연금도 못 받아먹게 뭐 해야 돼 아주 이것들. 우리나라 이게 외교부가 썩었어요. 왜 썩었냐 하면 왜 우리나라 이 외교부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전체 외교부 직원 중에 52%가 대미 사업을 해. 오로지 미국에만 매달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외교부에서 제일 성공한 놈들이 미국 사업부를 간다는 거야. 그런데다가 그 미국 한 나라에다가 전체 외교부 50몇 프로가 거기다 쏟아 부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외교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야. 인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한인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사고가 터지면 전혀 외교적인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그게 제일 큰 문제이고, 두 번째 외교부의 문제는 뭐냐 하면, 대를 이어서 그 외교부의 정보를 정부가 갖는 게 아니라, 외교부가 갖는 게 아니라 특정 가문이 그 정보를 사유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외교관의 지위가 세습이 돼. 어이없죠. 그래서 이 외교관 그러니까 외교관 자식들을 외교관으로 뽑기 위해서 외교관 특채 규정에 외국에 나가서 살았던 경험 이런 걸 넣게 하는 거야. 그러면 외교관 자식은 그 특채를 받는 거야. 그래서 외교관의 지위를 세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공식 명칭으로 똥돼지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이제 외무고시가 있었는데 이명박 때부터 외무고시를 점차 없애고 대부분을 특채로 뽑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그 똥돼지 문제는 언제부터 있었냐?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도 있었어. 김대중 노무현 때도 외교부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왜 저기 독도 밀약이 뭐냐? 박정희하고 그 당시 일본의 총리 사이에서 맺은 밀약이야. 그 내용이 뭐냐면 독도를 양 국가에서 각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자. 한반도가 관리는 하는데 일본의 허락 없이 수리하거나 뭐 군인이 주둔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독도 인근에서 그 저기 경제 수역을 정할 때는 반드시 공동 수역으로 한다. 이게 독도 밀약의 3가지 약속이었어요. 그걸 계속 대통령들이 몰래 지켜오다가 그 이제 그러니까 김영삼 때 경제 수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거야. 일본하고. 근데 일본하고 경제 수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일본이 공동 수역으로 요구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독도 밀약 내용이었기 때문에 김영삼 외교부에서 그게 윤병세였나? 권영세였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갖고 협상 내용에 독도 주변을 한일 공동 수역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다 본 거야. 그래놓고 사인만 딱 남겨놓고 김영삼이 도망을 갔어.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이렇게 합의가 전에 됐다. 그러면서 들이민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찍어주지 마라. 절대 사인하지 말고 이거 받아들이지 마라. 그렇게 시켰어. 그런데 이게 가서 찍어버린 거야. 그게 윤병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숙미, 사대주의에다가, 일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우리나라 외교부야. 숙미 사대주의 친일파 새끼들이 친일 매국노 집단이 우리나라 외교부야.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래갖고 김대중 대통령 때 독도 인근이 한일 공동수역이 됐다고 노무현 대통령 때 계속 김대중 욕을 한 거야. 김대중이 독도 팔아먹었다고.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그래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독도 밀약을 까버렸던 거예요. 그때 독도 밀약을 까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외교부의 문제가 드러났던 거야. 우리나라 외교부의 문제가. 그래서 이 외교부가 실제로 국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게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다 드러났던 거야. 그러니까 이 김숙이라는 인간이 유엔 대사를 했다는 인간이 뭐 반기문에게 23만 불 의혹이 제기됐으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면 되는 거지. 어디서 대한민국이 모욕당했다 개소리가 자빠졌어 이게 진짜. 반기문이 대한민국이야? 이것들이 진짜 맞아 뒤지고 싶은가 진짜. 그 능력도 없는 거 유엔 대사 만드느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애써가지고 만들어줬으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와가지고 조문이라도 했어야지. 도리도 모르는 놈을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에 모욕을 당했네 만에 지랄이야. 아주 외교부에 이것들 뿌리를 뽑아야 돼. 진짜 이거 정권 바꾸고 외교부를 싹 뜯어 고쳐야 돼. 지금 할 때 일본과 미국의 이익에 복무했던 이 새끼들 이거 외교부 싹 갈아치워야 돼. 외무고시 다시 봐가지고 전부 다 갈아치워야 돼. 씨. 김숙 때문에 내가 결심했어. 내가 내 평생 3가지 소원을 바랄 수 있다. 3가지 소원만 빌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세월호 진상규명이야. 그래서 그 책임자들이 전부 다 처벌받게 해달라는 거. 그게 내 첫 번째 소원이라면 두 번째는 이 외교부에 뿌리를 뽑는 거야. 아주 이 매국노 새끼들.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이 외교부에 썩은 새끼들이야. 외교부에 썩은 매국노 새끼들 다 쫓아낼 때까지 내 두 번째 소원을 쓰겠어. 내 평생 하나님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첫 번째가 세월호 진상규명이고 두 번째가 외교부에 있는 매국노 새끼들 뿌리를 뽑는 거야. 내가 죽기 전에 그거 보고 죽을 거야 내가. 씨발.
미안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외교가 우리의 정치, 경제의 핵심이야. 그런데 이 외교부 새끼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이 일본이나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새끼들, 이 새끼들 진짜 뿌리를 뽑아야지. 삼족을 멸해야 돼, 이것들은 진짜. 두고 발언해? 김숙 때문이야. 이렇게 끝내면 또 너무나 거칠잖아. 그죠? 예. 마지막은 훈훈한 이야기. 네. 그 유재석 씨가 방송 대상을 받았는데, 예. 유재석 씨가 통산 14번째로 방송 대상을 받으면서 그 했던 인사말, 예. 그 인사말 혹시 영상이 있나요? 수상소감? 예. 유재석 그 수상소감 영상물이 없을까요? 예. 예. 네이버에 있어요? 영상이 없네. 응? 오마이뉴스에 사진만 있고 영상이 없어. 뭐 영상 뉴스는 없나요? 유튜브에. 뭐 그 유튜브 영상이 지금 이건가요? 에잉. MBC 방송연예대상. 네, 그분의 표정이 재밌습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뭘까요? 대상! 유재석! 유재석 씨로 결정됐습니다. 자, 유재석 씨는 몸을 살리자는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무한도전이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는 큰 공을 수행 바 있습니다. 네, 유재석 씨의 대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 한해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도전을 이끌어 나갔던 유재석 씨가 대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무한도전 멤버들이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준하 씨, 만나기 괜찮은 표정이네요. 네, 자,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죠. 이게 너무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감사함보다 이 상을 받을수록 이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들이 커져서 오늘 다른 것보다 진짜 준하 형 그리고 우리 또 너무 제가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리고 죄송하고 우리 또 구라 형 김성주 씨에게도 진짜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 좀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근데 일단 좀 감사를 조금 더 좀 드리자면
우리 가족들,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예, 그리고 이 늦은 시간에 잘 안 들려요? TV를 보고 있을지 모르는, 네, 저 사랑하는 나경은 씨, 그리고 제 아들 지호, 네, 그리고 우리 소속사 식구들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한 주 한 주 힘들게 정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우리 네, 김태호 PD, 네, 그리고 우리 진수영, 예, 그리고 윤아 PD, 우리 임찬 PD, 예, 그리고 동영 PD, 그 외에 또 수많은 우리 조연출들과 그리고 우리 엄마 같은 원주 작가, 예, 그리고 우리 유정 작가, 예, 우리 병대, 네, 인영이, 네, 그리고 희원이, 예, 그리고 혜영이, 예, 지인이, 네, 그리고 수많은 우리 경영우리부터 고생하시는 많은 스태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무한도전은 뭐 매해 그랬지만 또 크고 작은 논란과 그리고 또 때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또 사랑을 또 응원을 받았고요. 사실 저희들의 또 한 축을 굉장히 예,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또 정영돈 씨가 예,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예,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돈이가 어디서든 예, 본인이 좀 행복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방송을 했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우리 형돈이도 그리고 우리 노홍철 씨도 길 씨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허락하시는 그때 다 같이 예, 우리와 함께 무한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말 우리 명수 형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우리 준하 형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늘 중간에서 동생들과 형들 사이에서 큰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우리 하하 그리고 우리 세영이 예, 새롭게 들어와서 정말 너무 우리가 힘들 때 너무나 큰 힘을 준 그런 동생이고요. 그리고 정말 무한도전에 무던히도 예,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그러나 결국 요즘 큰 웃음 주고 있는 우리 광희 씨에게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예. 형돈이가 5년 걸린 거 1년 반 만에 우리 광희가 현인가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예, 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소감이 너무 길어지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 무한도전 예, 뭐 저를 포함해서 멤버들의 나이가 너무 많지 않느냐. 저희도 이제 11년, 12년 차를 예,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뭐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적 씨가 그런 얘기를 예,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나이 든 날인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라는 얘기를 예, 이적 씨가 해줬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예, 많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쨌든 내년에도 끊임없이 많은 시청자분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무한도전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웁니다. 요즘 특히 역사를 통해서 나라가 힘들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국민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예, 깨닫게 됐습니다. 요즘 꽃길 걷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소수의 몇몇 사람이 꽃길을 걷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정말 대한민국이 꽃길로 바뀌어서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꽃길을 걷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같은 인사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상자님 김재석 씨로 결정이 만약에 이 앞에 그 누구누구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다 안 하고 저 말을 했으면 또 이 미친 벌레들이 얼마나 지랄을 했겠어. 그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저버리고 유재석이 정치적 발언만 했다 이러면서 또 지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런 말 못 나오게 고맙다고 얘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 말을 한 거죠. 예,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예, 아주 딱 필요한 말을 제대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정말 저도 여러분께 오늘이 창동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예, 그 병신년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죠? 예, 그 2016년 예, 2016년에 그 창동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는 마지막 방송하는 날이었는데
예, 오늘 우리 방송도 한 1년을 돌아봤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챙겨봐야 될 뉴스들, 그래서 탄핵 이야기, 특검 이야기, 그리고 저기 세월호 이야기까지 한번 이제 되돌아봤고요. 그리고 이 그 유재석 씨의 마지막 인사말 같이 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우리 학생들도 다 아는 말이 됐어요, 이제. 그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뭐라 그러나, 하다못해 구멍가게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그 사장님은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쿨한 줄 알고, 그래서 투표도 안 하고 뉴스도 제대로 안 보고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우리의 이웃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내 아이가 그런 똑같은 공포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당장 우리는 먹고 사는데 바빠서 정치에 신경을 안 썼어. 그런데 점점점 우리의 먹고 사는 게 개판이 되고 있어. 그죠? 예. 그 결국은 뭐냐? 경제 문제라는 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하고 무관한 게 아니더라.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바빠서 정치에 신경 못 썼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민주공화국이란 말에 민주가 뭘 의미하느냐?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모든 국민이 권력과 경제적인 이익을 나눠 갖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그런 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막 정치인을 떠받들어야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우리가 살아온 거 아니야. 주인과 노비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비놈들이 우리 주인들의 멱살을 잡고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우리를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이후에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고, 특히 올해 총선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 올해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건 그 총선 전에 모든 언론이 뭐라 했어요? 새누리당이 190에서 230 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박근혜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모든 종편과 모든 언론이 지랄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혁명은 나는 그때 시작됐다고 봐.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소야대가 된 거 아니야. 야권이 그 15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여소야대 전국을 만들어냈을 때 이미 혁명은 시작된 거다. 그리고 나서 이 성주에 그 사드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 경북 지역 그 안보라는 말 한마디에 껌뻑 죽었던 경북 지역이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겠다. 백해무익 사드 반대라고 일었으면서 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11월에 그 박근혜 최순실 탄핵,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정말 참지 못하고 이제 거리로 뛰쳐나와서 결국 11월 혁명을 이뤄낸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 혁명의 과정에 있다. 우리가 지난 역사적으로 죽 써서 개준 역사가 있다. 많은 경험이 있죠. 와, 근데 나 이 부분 죽 써서 개 줬던 경험 이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더라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4.19 혁명을 일으키고 박정희에게 뺏기고 독립운동한 다음에 이승만한테 뺏기고 4.19 혁명을 일으키고 박정희한테 뺏기고 5.18을 일으킨 다음에 전두환한테 뺏기고 87년 민주항쟁을 하고 노태우한테 뺏겼던 이 죽 써서 개 줬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을 가장 무능하게 만들고 본질을 못 보게 만들었던 게 누구냐? 언론이다.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기레기라는 말 하잖아요. 기레기라는 말이 뭐냐면 언론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공감한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언론의 장난질에 노란하지 않게 됐다는 거. 그 시작이 총선이었고요. 예, 그 시작이 총선이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내일이 우리가 이제 1000만 명이 모이는 날 아닙니까? 1000만 명째 촛불이 드는 날이 내일인데, 그 11월 혁명을 통해서 더 이상 종편 언론이 국민을 속여넘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정말 30년 만에 온 기회인데 다시 우리가 이 종편이나
그 지상파에서 유도하는 바보의 삶을 살지 않고 주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많다.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예,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게 있었는데 이 사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였더라? 국회에서 채권 말소시키는 행사가 있었나 봐. 그래서 뭐 2천 몇백억을 말소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어요. 그게 그 재윤경 씨가 중심이 돼서 했던 금융운동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빚을 못 갚는 서민들, 빚을 얻어서 썼는데 그 빚을 못 갚고 신용불량자가 된 서민들이 있어. 근데 이 서민들이 빚을 갚아야 되는 권리가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채무라고 그래요. 채무. 그러면 그 채무라는 건 이 가난한 서민들이 지고 있는 의무인데 그 채무를 갖고 있는 채권단이 있어. 근데 이 채권 중에서 가령 이 서민이 1,000만 원을 빌렸다. 근데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못 갚아. 그러면 이제 그 채권을 누군가가 이제 그 뭐 심부름센터나 이런 데에다가 저기 한 100만 원을 받고 파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을 가졌던 사람은 1,000만 원을 받아야 되지만 그냥 100만 원만 받고 그 권한을 쟤한테 1,000만 원 받을 권한을 제3자한테 이제 양도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그 100만 원을 자기가 냈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야. 근데 얘가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못 받는다. 그러면 그 100만 원짜리 권한이 또 더 싼 값에 팔려. 그래서 이제 실제로 1,000만 원을 갚아야 될 채무지만 실제로 그 채권의 가치가 뭐 한 10만 원, 15만 원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걸 악성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이 금융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채권을 사는 거야. 15만 원에. 근데 15만 원을 주고 사서 그 채권을 소각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서민은 그 1,000만 원이라는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부실 채권을 소각해서 그 신용불량자인 국민들을 구해주는 사업. 그게 이제 그걸 정확히 뭐라 그러더라? 영어 이름이 있는데 뱅크 머시기. 예. 그거를 뭐라 그러더라? 그거 정확한 공식 명칭이 있어요. 예. 그걸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재윤경이라는 의원이 있어. 주빌리은행. 주빌리은행. 예. 주빌리은행 운동이라는 게 그거야. 예. 그래서 그 주빌리은행 운동을 주도한 게 재윤경 의원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 됐단 말이야.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제 아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거기 가세해서 그래서 조금의 돈으로 한 사람을 경제적인 주권자로 부활시키는 운동. 그게 주빌리은행이야. 어저께 어떤 사람이 이 사진의 의미가 뭔가요? 그러면서 보내셨는데 그 얘기가 바로 주빌리은행에 대한 설명이다. 2조가 넘는 완성 채권을 소각했다. 그래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오, 그랬군요. 예, 재윤경 의원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채권 그러니까 그 2조 원은 뭐냐면 아까 예를 들었던 1,000만 원 있잖아. 그러니까 2조 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서민들의 빚이 악성 채권으로 이제 몇 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겠죠. 그거를 이제 소각해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 2조 원의 빚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다. 예, 그 얘기. 그 다음에 또 그 뉴스 보는데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 책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책은 제가 권해드릴 만한 게 없다. 한 권으로 된 건 없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사 한홍구 교수가 쓴 대한민국사가 두 개야. 하나는 친일파들이 쓴 거고 하나는 한홍구 교수가 쓴 건데 한홍구 교수가 쓴 대한민국사
그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게 이제 그 현대사 부분이야.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은 탈무드, 예, 탈무드하고 책은담, 탈무드하고 책은담 같은 책은, 예, 그게 이제 그 짤막짤막한 지혜의 말씀들이에요. 일종의 잠언 같은, 예. 그래서 그 책은담이랑 탈무드 같은 거는, 우리 청소년들이 수시때때로 읽으면 좋은 것들이고, 그 탈무드가 책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탈무드라는 게 그 유태인들이 전해오는 지혜의 이야기라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버전이 많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뭐라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싼 책, 문고판으로 나와 있는 탈무드만 봐도, 괜찮다.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그런 책도 좀 괜찮은 책인 것 같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은 손자병법하고 황석영의 삼국지. 예. 우리 청년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은 손자병법이랑 황석영의 삼국지. 이런 책들은, 뭐라 그러나, 실제로 이제 사람들에 대한 그 대처 방법,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손자병법 같은 걸 보면, 이 세상의 권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할 건가, 그리고 이제 소위 내가 리더가 됐을 때, 어느 팀장이 됐을 때 어떻게 팀원들을 움직일까, 이런 거에 되게 좋은 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삼국지 같은 경우에도 권력의 본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인간관계를 쌓아나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 또 좋은 뭐라 하나 교훈이 있으니까 황석영의 삼국지, 이문열의 삼국지 말고 황석영의 삼국지, 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꺼운 책 중에 경세지략이란 책이 있어요. 경세지략. 요거는 이제 송나라 때 어떤 문인이 동양에 전해져 오는 고전의 좋은 말들을 모아가지고 펴낸 한 책인데, 그게 이제 임금님들도 이게 교훈을 삼았다, 이런 책이야. 그래서 경세지략이라는 책도 우리 청년들에게 좀 권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지식채널 시리즈 있잖아요. 예, EBS에서 나온 지식채널 2 시리즈. 예, 지식채널 2 시리즈에서 1, 2, 3권. 이게 굉장히 김진혁 PD가 EBS에 있을 때 만든 내용이라 굉장히 단기간 안에 사회문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 그래서 지식채널 2 시리즈 3권까지를 보는 것도 괜찮다. 예, 예, 환단고기 얘기하는 사람은 블랙이야.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여러분 나온 대학교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봐. 환단고기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냥 무조건 차단이고 블랙이야. 알았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백산맥은 소설이잖아요. 이제 조정래 선생님이 쓴 소설 중에 아리랑이라는 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고, 태백산맥이 소위 한국전쟁 전후로 한 상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한강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대에 우리 서민들의 삶이 잘 드러나 있는 이제 시리즈 연작이에요. 그래서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정글만리? 예, 그게 이제 중국하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꼭 볼 만한 중국에 대한 이야기, 예, 라는 거죠. 예, 네, 예. 정비석의 삼국지는 모르겠고, 고우영의 삼국지는, 고우영의 삼국지가
굉장히 좋은 책이다. 그런 얘기는 본 것 같아요. 예, 고우영 선생님의 만화. 예. 그 다음에, 일단 거기까지 읽고, 예, 거기까지 읽고 얘기합시다. 예, 예. 자, 근데 난 그래요.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100% 신뢰하면 안 된다. 나는 책을 읽을 때 어느 책을 100%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책 한 권을 읽고 한 줄만 건져도 성공했다라고 생각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본 책을 100% 믿고 거기서 거기서 다른 말은 전혀 용납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리석은 거다. 예. 아주 많은 책들을 읽다 보면 그 중에 이제 남는 것들이 한두 마디만 남아도 그거는 굉장히 크게 성공한 거예요. 예. 손자병법도 굉장히 많아. 손자병법에 대한 번역본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담이나 손자병법 같은 경우는 번역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를 믿을 만한 데를 골라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냥 탈무드나 손자병법이나 이런 거는 특별히 어떤 번역가를 중심으로 보진 않았어. 이렇게 여러 권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는 손자병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아트 오브 워 이런 버전도 있고, 이렇게 해마다 이 손자병법도 새로운 책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한 2권 정도, 2-3권을, 빌려다가 보면, 내나 본질은 통한다고 난 생각해요. 예. 물론 내가 책을 다 읽어보니까 성경책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역사, 철학, 정말 심리, 미학,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성경책인데, 성경에서 모든 내용을 읽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어떤 책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 책이냐? 원래 이제 내가 자라던 80년대는 박정희에 대해서 언급도 못했어. 그러니까 79년에 박정희가 총 맞아 죽은 다음에 드디어 우리 민족이 이제 해방됐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때였기 때문에 박정희라는 인물을 인간으로서 아무도 취급하지 않았어. 그런데 90년대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거지 같은 책이 나오면서 갑자기 박정희가 영웅시 된 거야. 박정희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개소리가 나온 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야. 그래서 그런 책은 사서도 안 되고 볼 필요도 없는 책이다. 예. 예. 그런 책을 보지 마세요. 예. 예. 팩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휘소라는 사람이 핵무기하고 무관한 사람이야. 물론 이휘소라는 사람의 죽음에는 이상한 점이 있어. 이휘소 박사가 죽는 과정이 이상해요. 그 부인하고 그 자녀들도 이상하고 그 당시 사건 조사 내용도 다 문제가 있는 거 맞아. 그런데 박정희가 이휘소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다. 개소리라는 거죠. 예. 그걸 읽고 막 박정희를 영웅시하는 그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책 보는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해.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소설책을 가지고 실화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이 믿어도 되는 소설은 오로지 망치부인의 소설밖에 없어. 망치부인의 소설은 다음날 뉴스가 돼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도 되는 소설은 망치부인의 소설만 있다. 망치부인의 소설은 다음날 뉴스가 되니까 그건 믿을만 하지만 나머지 소설을 진실로 믿으면 안 된다. 알았지? 예. 자, 여러분 올 한 해 망치부인과 더불어서 울고 웃으면서 보낸 2016년이었습니다. 예. 이름도 독특한 병신년이라서 예, 이 병신년이 앞으로 다시 오려면 6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병신년을 기다리면서 이 병신년에 병신년 같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우리 국민들이 이 병신년에 병신 같은 아니구나, 이런 표현은 잘못했어. 병신년을 보내는 오늘 예, 우리가 정말 우울하게 시작한 2016년이었지만
국민이 승리하는, 국민이 승리하는 마무리를 했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다. 2016년은 우리 현대사에 남을 거다. 국민이 승리한 해로 기억에 남을 거다. 1960년, 1980년, 1987년, 그리고 이 2016년이 우리 현대사에 남게 될 거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었다. 그걸 잊지 않는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그 광화문 촛불이 저녁 7시에 시작한대요. 그게 이제 제야의 종소리까지, 제야의 종 타종시까지 같이 연장해서 하느라고 내일 늦게 시작한다는 거야. 7시에. 그래서 나는 6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가려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겠지? 방송 보고 찾아오세요. 그 방송 보고 5시쯤에 갈 수 있으면 내가 갈 거고, 좀 늦으면 6시에 도착할 텐데, 광화문에서 제가 가면서 방송할게요. 가면서 방송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망치부인 보러 오시고요. 내일 과연 몇 명과 망치부인이 악수를 할 수 있을까요? 목표는 1000명인데, 내일 그 광화문에서 1000명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광화문으로 못 오시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대도시에 그 촛불 집회에 꼭 나가서, 내일 전국적으로 300만 명 정도가 이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에 그 변함없는 의지를 불태웠다. 이런 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될 수 있도록 우리 내일 거리에서 만납시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었다라면 제가 잘못한 거고요. 혹시 오늘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내용이 있었다라면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지였다라는 거.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우리 시청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노래, 오늘 마지막 곡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이 노래 많이 들었죠? 정말 이 노래를 작년 9월에 그 국정교과서 싸움할 때,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할 때 새벽에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찬양이었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이 찬양으로 제가 참 많은 싸움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됐다. 이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사람이 나머지 10명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친구들은 적이 너무 강해서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 땅을 차지하러 가자 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라져. 그러다가 40년 뒤에 다시 갈렙이 나타나. 그때 이제 그 적군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땅, 그 땅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 여호수아라는 자기와 그때 같이 갔던 친구는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있어. 그리고 갈렙은 그냥 한 사람의 노장이야, 늙은 장수.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곳으로 자기를 보내달라. 내 힘이 아직 충만하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장 어려운 땅으로 나아가는 갈렙의 기도, 이게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찬양의 배경이에요. 사실 박근혜라는 존재가, 새누리당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작년 9월 올 봄 어마어마했잖아요. 모든 언론에서 그들이 200석 이상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들의 길을 꺾으려고 지랄 연병할 때, 우리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믿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근데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다. 중지 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차피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불태워 빛이 되자.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섰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 그걸 믿으면서 가자라고 외쳤던 올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기적을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난 총선 여러분의 손으로 기적을 만들고, 지난 11월 여러분의 손으로 기적을 만들고, 그래서 박근혜를 탄핵 소추시키고, 그리고 정말 내일 송박영신을 맞이하러 우리 거리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올 한 해 싸우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부족한 망치 부인을 도와서 망치 부인이 지치지 않고 길을 잃지 않도록 늘 곁에 서 주셨던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올해 망치 부인과 함께 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내년에도 망치 부인을 지켜주시고, 망치 부인을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위협을 이룰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지 동천 뜻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을 움직일 수 있어요. 알죠? 내년에도 분열되지 말고 한마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갑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오늘 꿀잼 한 해 동안 해주시고 꿀잼 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름 불러주지 않아서 섭섭하다 이런 분 없어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후원하지 못했다고 마음 아파하신 해외 시청자 여러분, 망치 부인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후원입니다. 특히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준 여러분이 진정한 망치 부인의 후원자들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송박영신의 기적을 거리에서 촛불 들고 한번 맞이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다음 방송은 정규 방송은 1월 3일에, 창동 스튜디오 방송은 1월 3일 화요일 낮 2시에 시작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사랑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의 한 해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창동 스튜디오에서 1월 3일 그리고 광화문에서 내일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